더불어민주당 공식 팟캐스트 진짜가 나타났다 시즌2 그 7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 2015년 한 해가 이제 거의 저물어 가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새해에는 부디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평상시와는 다르게 특별 게스트 손님이 오셔서 그분 위주로 돌아가는, 이게 사실 저희 녹화 방송인데 오늘은 녹화 방송인데 아닌 생방송처럼 편집 없이 바로 올라갑니다. 빨리 듣고 싶어 하시면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세 분 NG 내시지 마시기를 부탁드리고, 자, 오늘은 한 분이 늘 우리 터줏대가 한 분이 오지 않았습니다. 병가됐습니다. 우리 진성준, 위기의 남자 진성준 의원이 몸이 너무 안 좋으시다고 하루 병가를 했는데 너무 바빠서 아프신 거예요? 어떻게 옆에서 보실 때는? 계속 안 나왔으면 좋겠네요. 네. 진짜 위기네. 네. 다음 주에 돌아온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근데 그 이번 주에 만약에 이 스페셜 게스트인 표창원 교수가 네. 안 나오셨다면 네. 본인이 아픈 몸을 이끌고 나오려고 했는데 마침 나오신다니까 하루 쉬겠다. 제가 얘기했어요. 네. 표 교수가 그렇게 두렵냐. 그 정도 간땡이 가지고 무슨 지역구에 도전하려고 그러냐. 그랬더니 아무 말을 못하고 고개를 푹 숙이고 있더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방금 이런 말씀하신 분은 정청래 의원입니다. 대한민국 두 번째 얼짱 정치인. 이 시대의 참 자랑인 정청래입니다. 첫 번째는 누굽니까? 표창원. 바로 또 표창원이 띄워주기. 왔기 때문에 네. 바로 내가 최고 얼짱 정치인을 물려주고 네. 두 번째로 네. 진정한 참 겸손인의 모습이죠. 문 대표는 그럼 몇이에요? 문 대표는 어떡하지? 문 대표는 순위를 매길 수가 없어요. 네. 일단 대선 주자는 빼. 네. 네. 아니 본인이 대선주로 생각하잖아요. 마음속에 그렇지만 갤럽에서 조사를 안 해. 갤럽에서 넣어주기만 하면 바로 1위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리얼미터 이택수 대표한테 부탁하고 있어요. 나도 좀 제발 넣어달라. 넣어달라. 네. 자, 참 자랑인 뭔 자랑하시려고? 2015년 올해를 빛낸 국회의원, 가장 객관적이고 엄정한 평가를 거치는 국회 사무처 평가, 올해의 국회의원 선정 4년 연속 상금 400만 원 수상. 몇 명인데 몇 명 있는데 한 20명 정도 줄 거예요. 그거 봐요. 혼자도 아니잖아 뭐. 아니 근데 4년 연속 받은 사람은 나밖에 없어. 네. 1,600만 원 수상. 네. 그거 말고 또 오늘 또 다른 자랑할 거 있잖아요. 이건 자랑이라기보다는 네. 공지 차원의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법사위를 통과했는데요. 제가 대표 발의한 개정안 두 개입니다. 첫 번째는 집시법 개정안인데요. 알박기 집회가 불가능해졌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서울광장이나 세월호 이렇게 집회 신고를 하면 뭐 반대편이나 건너편이나 뭐 같은 장소에 이렇게 알박기 집회 신고를 하지 않습니까? 어버이연합 뭐 그런 이런 데서 분들. 네. 원천 봉쇄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집회를 하지도 않으면서 집회 신고만 내서 후순위로 밀리게 해서 그 집회까지 불허하게 되는 이러한 고질적인 악순환, 이걸 끊고 집회를 실제로 하지 않으면 100만 원 과태료. 그리고 24시간 전에 우리 집회 사실 알박기였거든. 안 한다 하고 통보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벌금을 면할 수 있습니다. 100만 원 너무 약한 거 아닙니까? 1,000만 원으로 이제 다시 개정안을 내야죠. 1차는 됐으니까. 1차 됐으니까. 네. 두 번째는 개정안을 내서. 예. 네. 두 번째 법은 세월호 때 우리 아이들을 실제로 선체로 진입해서 아이들을 하나씩 떼서 이렇게 데리고 온 민간인 잠수사의 아픈 사연을 아실 겁니다. 근데 이분들이 국가에서 지휘를 했거나 국가에서 부르거나 한 게 아니고 자발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트라우마에 대한 법적 지원근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잽싸게 순환구호법 개정안을 냈어요. 그래서 세월호에 우리 아이들을 하나하나 건져 올린 민간 잠수사들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사실은 법적으로는 이게 소급 적용이거든요. 그래서 쉽지는 않은 부분인데 이것은 여야가 원만하게 다 합의를 해서 세월호 민간 잠수사들도 치료비도 보상받을 수 있고 앞으로에 발생할 수 있는 트라우마, 이것을 국가에서는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이제 마련됐고 그것이 통과됐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보람을 느끼는 오늘 하루였고요. 그리고 밖에서 박수 치고 난리 났습니다. 네. 무엇보다 기쁜 것은 세월호 민간인 잠수사에 대해서 그 공로를 국가가 법적으로 인정했다는 것. 그것이 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많이들 칭찬하시더라고요. 세월호 특히 잠수사 문제에 대해서 마지막까지 생각하고 신경 쓴 사람은 정청래밖에 없다. 그래서 며칠 전에 제가 이렇게 하면 가만히 있으면 돼요. 아니, 마지막까지 얘기를 해야 돼.
그래서 이제 유민 아빠하고 네. 민간 잠수사 그분들하고 우리 상암동에서 조촐한 세월호 송년회를 했어요. 근데 아직까지 못 들었던 것을 제가 또 들었어요. 근데 차마 방송으로 밝힐 수 없는 그런 얘기들을 그 세월호 우리 아이들 있잖아요. 이런 얘기를 쭉 하는데 하나만 공개한다면 아이들이 이제 뭐 25명, 12명, 10명 이렇게 데리고 온 민간인 잠수사들이 일부러 그 아이가 누군지를 찾지 않았답니다. 내가 누구를 데리고 나왔다. 이거를 일부러 본인들이 외면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왜 그랬냐고 물으니까 이렇게 이 아이들 이렇게 영정 사진 보고 하는데 차라리 내가 올린 애가 누굴까라고 생각하는 게 더 낫지. 내가 저 아이를 건져 올렸는데 그러면 못 견딜 것 같다. 그래서 아직도 자기들은 이름을 모르고 설령 알 수 있어도 알고 싶지 않다. 근데 그 민간인 잠수사들 얘기하시는데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의 트라우마를 갖고 그렇죠. 있더라고요. 그거 다 정부가 책임져야 되는데 다 외면하고 네네. 오히려 모든 책임을 잠수사한테 돌리는 이런 작태가 벌어지니까 좀 안타까운데요. 어쨌든 이번에 정 의원님이 내셔서 통과된 거, 네. 요거 두 개는 그 20% 거기에 들어가지 않는 거죠. 어떤 거요? 20% 매기는데 점수에 들어가지 않는 거죠. 그게 안타까워. 미리 하셨으면 들어갈 수 있었는데 좀 특별하게 좀 반영해달라고 할까? 안 됩니다. 네, 정 의원님 자랑 끝났습니까 이제? 자랑 끝.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홍보위원장 우리 손혜원 위원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한호성이 들리네요. 사실은 오늘이 이제 이 당명이 새로 발표되고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표 교수님한테 모든 걸 양보하고 오늘 새벽에 그 장윤선 팟짱에 제가 1시간 반 동안 인터뷰를 했어요. 여러분들 궁금하시면 그거 보시고요. 또 그 약칭하고 그리고 영문명하고가 아침에 아주 전격적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한숨 돌리는데 이제 디자인 들어가고요. 이제부터 뭐 온갖 뭐 질타도 있고 조롱도 있고 이런 거 다 받으면서 있는데 아주 큰 고비는 넘어간 것 같습니다. 손혜원입니다. 네. 손혜원 홍보위원장의 뜻이 관철될 수 있도록 제가 적극 협조했죠. 네. 최고위원회 했죠. 그렇습니까? 네. 네. 손혜원 위원장이 밀었던 게 그런데 민주소나무당 아니었습니까? 아니었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이었습니까? 그걸 좋아했지만 그것이 안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내부적으로 제가 최고위원들이랑 옆에 국회의원들 다 보여드렸는데 다 부담 때문에 그 소나무는 도저히 못 하시겠다고 도종환 의원님 한 분만 너무 좋아하셨고요. 다른 분들은 다 그리고 이제 아주 불편해하셨어요. 우려했던 사람 중에 민주 소나무당 그러면 우리가 잘못하면 식물정당이네 원래 뭐 이런 얘기를 조롱을 받을 수도 있다 이런 댓글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사실 처음에 발표됐을 때 이게 뭐냐라는 반응이 있었지만 이제 하루하고 이틀 지나니까 괜찮은데라는 반응이 좀 오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사실 뭐 새누리당 처음에 만들 때도 저 뭐야 이랬거든요. 네. 지금 아주 익숙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시간이 좀 지나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첫 번째 초특급 울트라 영입 인사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표창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박수. 고맙습니다. 네. 사실 오늘 그 문재인 대표가 안가에 온 이후로 가장 많은 손님들이 오신 것 같습니다. 오셨는데 정청래 의원이 본인을 보러 온 줄 알고 밖에 나가서 또 정청래 한번 외치라고 그러고 대선 연습했습니다. 네. 그래요. 일단은 우리 진짜 나타나다 청취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인사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진짜가 나타났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이 사랑해 주셔서 무럭무럭 크고 있는 정치 꿈나무 신인 표창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하게 돼서 너무나 영광스럽고요. 환영해 주신 많은 분들, 저와 함께 입당하신 동료분들, 특히 저보다 하루나 이틀 먼저 입당하신 분들이 선배라면서 깍듯이서 선배 대접하라고 하시는 그런 요청들이 많으셔서 깍듯이 하겠습니다. 선배님들. 네. 손혜원 위원장님도 선배 되는 거 아닙니까? 선배죠 제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입당했어요? 입당했지 당연히. 아니 낮에 잠깐 차 한잔 하는데 후배가 생겼다고. 앞으로 후배를 잘 챙기겠다고. 제가 네. 뭐 나는 영입 인사에도 안 들어가더만. 거기는 셀프 영입이지. 내 발로 기어들어왔구나. 좀 튕겨야 돼. 그쵸. 좀 튕겨야 돼. 그렇지. 예. 그런데 어떤 방금 이제 말씀하시기를 참 더불어민주당 입당해서 영광이다. 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일부 종편에서 아니 뭐 표창원 원래 그쪽 사람 아니야? 그게 무슨 영입이야? 또 이렇게 비하를 하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뭐 그렇게 보고 싶으면 그렇게 보는 것이고요. 저야 언제나 중립과 객관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해온 사람이고 2012년 대선 이전까지만 해도 다들 새누리 쪽 사람이다. 그 당시는 한나라 쪽 사람이다라고 알고 있었죠. 언제든지 뭐 100분 토론이나 토론 프로그램 부르면 저한테 의사도 묻지 않고 그냥 새누리당 의원 옆에 앉혀놨었고요. 국회에서 뭐 강의를 해달라 뭐 세미나 공청회에 초청하면 거의 대부분이 새누리당이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제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은 사실 때에 따라 보는 사람에 따라 다를 수는 있겠죠. 저는 늘 같은 입장이었고 부르는 쪽에서 저의 전문성에 대한 것들을 요청할 때 해드린 것 뭐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최근에 입당을 하면서 확실하게 어떤 뭐 우리나라의 뭐 커밍아웃보다는요. 아직도 저는 저를 스스로를 보수라고 생각을 하니까 어떤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지향하는 대한민국의 개혁, 새롭고 약자를 위한 그리고 대한민국의 정통성, 임시정부로부터 이어지는 그럼 또 민주주의 본류 뭐 이것이 저의 정체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게 진짜 보수인 거죠? 네. 입당 그 회견문을 제가 봤어요. 네. 그랬더니 야, 내 스타일이야. 신사의 품격, 전사의 용맹함. 네. 그 두 가지가 나하고 같거든. 아유, 디만 같아, 디만. 그리고 손혜원 홍보위원장도 보니까 남자 정청래야. 스타일이. 이런 욕이 있나? 저 생기 발랄, 강력한 추진력, 내 스타일이야. 그래서 역시 정청래가 대세구나. 또 한 번 느낄 수 있었어요. 내 스타일을 아무데나 막 날리는 거 아닙니까? 저한테도 그랬잖아요. 이 작가는 내 스타일이야. 노는 게. 노는 게? 급족해요.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뭐 일각에서는 농담처럼 앞으로 그것이 알고 싶으면 어떻게 되지? 뭐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는 분들 계시는데 어쨌든 그 표창원 의원의 어떤 본격적인 이야기는 의원? 벌써 내가 오늘 만들어버렸어. 만들어버렸어요 내가. 표창원 교수의 이야기 오늘 뒤에 좀 들어보기로 하고요. 일단은 이 굴욕적 한 협상에 대해서 좀 이야기 먼저 해보고 네. 표창원 교수 이야기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수요 집회 갔다 오셨다고요? 네. 어땠습니까? 오늘 비가 또 왔는데 또. 예, 우선 사실은 제가 그 선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요 집회 꼭 가고 싶었는데 시간이 안 돼서 4시 반에 방송 끝나고 가겠다라고 트위터를 올렸었거든요. 그런데 선약이 있었던 분들이 트위터를 보시더니 우리 때문에 못 가시면 취소할 테니까 가시라고 이렇게 양해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12시 수요 집회에 갔었고요. 수요 집회에 많은 분들이 오셨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오셨고 특히 젊은 학생들이 많았고 그리고 또 이용수 할머님의 말씀이 너무 감동적이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한 2시 되기 전에 끝났죠. 끝나고 저는 이제 방송하러 가고 다시 원래 약속대로 4시 반에 그때는 다 끝난 줄 알았어요. 다 끝나고 다 가셨겠거니 생각을 하고 제가 미리 약속을 드렸으니까 12시 수요 집회 시간에 못 오시는 분들만 따로 오시면 제가 인사 나누고 소녀상 보호하는 뭐 그런 간략한 세레머니 하자 이렇게 생각했는데 가니까 우리 대학생들이 쫙 그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혹시나 정부에서 철거할까봐 걱정이 돼서 소녀상. 예, 그걸 지키겠다고. 근데 마침 그때 비가 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비가 오는데 비를 다 맞고서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우리 젊은 친구들이. 예, 지금까지 계속 지키고 있고 6시에 촛불 문화제 하고 그때 이제 제가 발언해달라 해서 발언해주고 그리고 이제 왔습니다. 어떤 발언을 하셨습니까? 우선 사랑한다, 고맙다, 미안하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우리 어른들이 또 국가가 정부가 국가의 자존심 주권 지키고 네. 우리를 침탈했던 그런 외국의 행위에 대해서 사죄를 요구하고 그리고 과거의 우리의 아픈 역사를 보존하면서 우리 젊은 친구들에게 너희들 잊지 말아라라고 얘기를 해줘야 하는데 거꾸로가 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정부가 오히려 우리의 국권을 팔아먹고 주권을 내팽개치고 민족적 자존심을 헐값에 그냥 넘겨버리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고 오히려 어린 학생들이 한참 지금 그 청춘에 낭만도 즐기고 미래도 꿈꾸고 공부도 해야 될 친구들이 이 겨울에 추운 길바닥에 앉아서 소녀상 지키겠다 할머님들 그 한을 풀어드리겠다 이러고 있는 모습이 너무 좀 미안했죠. 그래서 미안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제가. 기성세대로서. 네. 자, 그럼 정 의원님 야당 최고위원으로서 네. 왜 박근혜 정부가 이렇게 급하게 네. 졸속적으로 굴욕적으로 협상을 타결했는지 네.
그 이유를 좀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박 대통령이 올해 안에 해결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뭐 이유는 뭐 뭘 모르니까 어리석어서 그러는 거고요. 네. 네. 일본은 분명한 제2차 세계대전 전범 국가입니다. 네. 그래서 평화 헌법을 만들었고 군대를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범 국가로서의 지위를 갖고 있어요. 일본이. 자, 그러면 그 전범 국가로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 2차 세계대전 일제치하 부분은 법적인 부분이 일단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전범 국가가 저지른 범죄 행위에 대해서 우리는 법적 책임을 첫 번째로 물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법적 책임을 묻지 않아요. 이거는 전후 처리 과정에서의 그 과정을 그 기본 상식조차 몰각한 거죠. 두 번째는 제가 최고위원회에서도 발언했습니다만 진정한 역사 청산과 화해는 마침표는 피해자들이 찍는 겁니다. 네. 가해자들은 끊임없이 용서를 구하고 반성하고 참회의 눈물을 구하고 피해자들이 이제 됐다라고 했을 때 진정한 화해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빌리 브란트 수상이 폴란드 바르샤바 1910년 갔을 때 원래 식순회는 없었답니다. 근데 갑자기 빌리 브란트 총리가 무릎을 꿇고 참회의 눈물을 흘려요. 그게 전 세계인의 심금을 울렸거든요. 그리고 폴란드인들의 유대인들의 마음을 풀게 했거든요. 그래서 그게 타임의 올해의 사진입니다. 그 1970년대. 그것이 모범 사례거든요. 그러면 그걸로 독일은 끝났느냐? 그렇지 않아요. 메르켈 총리는 기회 있을 때마다 지금도 사과하고 반성을 합니다. 그런데 이 프로세스의 정반대로 가는 거죠. 그리고 특히 위안부 문제는 이것은 돈으로 해결될 수 없는 문제를 돈으로 해결하려고 했다는 거. 가장 불순하고 가장 나쁜 방법을 선택했다는 거고요. 그리고 당연히 이러한 한일 정부 간 협상을 하려면 당연히 위안부 할머니들의 의견을 100% 받아 안고 그걸 100% 관철시키려는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마치 떡고물 시해주듯이 이 정도 100억 정도 우리가 따왔으니까 이제는 그만하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리고 그 돈도 사실은 배상의 의미가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배상의 의미 아니라 그냥 지원의 의미인 거예요. 그런 돈을 왜 받습니까? 제가 그래서 제 개인사도 오늘 공개를 했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거든요. 20대 결혼한 직후에 그 신혼 때 홋카이도로 강제로 끌려가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지만 다행스럽게 저희 아버지는 살아서 돌아왔는데 저희 어머니 표현에 의하면 남루한 옷 한 벌 그것이 전부였다는 거예요. 3년 동안 가서 노역을 했는데 돈 한 푼 못 건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 제가 아침에 그래서 저희 집사람에게 그 얘기 할 거다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도 울려고 그러더라고. 여보 우리 아버지도 끌려갔다 왔어. 그래서 저희 장인어른도 강제징용 그 피해자더라고요. 근데 저희 아버지는 살아생전에 돌아갈 때까지 일본이란 말을 일제시대라는 말을 한 번도 사용 안 했어. 외정 때 이렇게 항상 얘기했어요. 외정 때. 그리고 일본 놈도 아니에요. 외놈들이 이런 일을 했다. 항상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피해를 입었던 분들은 그 응어리진 상태에서 돌아가셨거든요. 용서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건 우리 민족의 비극이긴 한데 프랑스의 나치 부역자 처벌 과정과는 정반대의 과정. 우리는 단 한 명도 처벌하지 못했고 오히려 백범김구가 암살당하는 그래서 백범김구가 가슴에 품고 왔던 극악한 친일 행위자 263명 살생부 한 명도 우리는 처벌하지 못했어요. 그 비극의 역사가 지금까지 연장되는 거고 저는 그래서 오늘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친일의 후예들이 과연 친일의 역사를 청산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가장 큰 문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 피해자 할머니들의 이야기를 전혀 듣지 않고 협상에 임했다는 점하고요. 또 두 번째는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언급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거. 불가역적.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이제 소녀상 철거하겠다는 문제 이런 거 같은데 앞으로 다시 이걸 불가역적으로 언급하지 않겠다고 하면 사실은 이거 중국하고 우리가 같이 유네스코에 한번 얘기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중국 우리는 뭐가 되는 거고 또 중국도 있고 대만도 있고 필리핀도 있고 위안부 문제가 많거든요. 그럼 앞으로는 우리나라는 여기 있을 때 전혀 얘기하지 않겠다는 건지. 조만간 저는 예측하는데요. 네. 아마 미국의 마이크 혼다 의원이 한마디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마이크 혼다 의원하고 그 위안부 결의안, 유엔 결의안이라든가 그 소녀상 기림비 뉴욕 뉴저지에 세웠던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제 친구가 거기에서 그 일을 했거든요. 그래서 한 20년 동안 그 일을 쭉 해왔던 거거든요. 김동석, 김동찬. 친형제는 아닌데 친형제처럼 모여서 김동찬이 제 개인적인 친구인데 그 친구들이 굉장히 크게 분노할 것 같아요. 네. 미국에서 그 마이크 혼다원하고 같이 일을 했던. 그래서 이거는 있을 수도 없고 그렇게 할래야 될 수도 없는 일을 너무 사실은 무모하게 덤빈 것 같아요. 지금 박근혜 정권이 뭔가 하나 성과를 내기 위해서. 근데 이거는 성과를 내기 위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프랑스 나치 부역자 같은 경우도 결국 드골 정부 때 다 했거든요. 근데 미테랑까지 민족 반역자는 공소시효가 없다 하면서 계속 추적해서 처벌을 하니까 프랑스 국민들이 이제 됐다. 그만하자. 우리 이제 나치 부역자 이분들에게 관용을 베풀자. 용서하자. 그래서 똘레랑스의 나라가 됐거든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에게는 끊임없이 가서 사과하고 이번에 진정으로 일본이 해결하려고 했으면 아베가요. 정대협에도 가고 광주 나눔의 집에 가서 무릎 꿇고 사죄를 했어야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 본질이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이게 그 우리 국정교과서 문제하고도 일맥상통한 데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냐면 지금 이 정부가 일제 강점기에 그 우리가 지금 이 위안부 문제도 그렇고 돈을 벌러 갔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쌀도 그렇고 곡물들도 뺏긴 게 아니라 근데 여기서 지금 그 내용이 뭐냐면은 얘기를 하지 않겠다는 게 그 위안부 문제를 얘기하지 않겠다는 건지 아니면은 그 사실 자체 어떤 사실? 그 사실 그러니까 위안부들이 있었다라는 사실 자체도 부정하는 것 같아요. 그게 앞으로 뭐 사과 요구는 지금 당연히 안 내용은 되고. 그건 아니고요. 일단 사과를 했으니까 사죄를 했기 때문에 인정을 한 거거든요. 다만 그 과정에서 일본이 국가적인 개입을 했다라는 것을 언급하지 않은 것이고요. 근데 그럴까요? 관여라는 표현을 썼지. 관여. 예, 관여라는 표현을 썼죠. 여기서 핵심은 제가 볼 때는 미국의 역할입니다. 그렇다 그러죠. 지금 사실 뭐 그 조금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음모론적으로 나가면 오히려 역풍이 불 수도 있고요. 이 사건의 진실을 못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협상이 이루어진 과정을 보면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상당히 직접적으로 전화 연락을 계속 해오면서 조정을 하고 압력을 넣은 여지가 많거든요. 그 이면에는 중국이 있는 거죠. 중국이 팽창하고 커지고 있고 북한이 존재하고 있고 그런데 미국이 이 동북아의 그런 안보와 안정을 지키려면 항모도 파견해야 되지 미군 주둔해야 되지 쓸 돈이 너무 많거든요. 이걸 만약에 한국과 일본이 사이가 좋아지고 미국 무기를 사서 굳이 미군이 이쪽에 오지 않더라도 철저하게 중국에 대한 방어벽 역할을 하면 미국은 상당히 중요한 그런 안보의 성과도 거두고 경제적인 이익도 얻고 비용도 줄일 수 있단 말이죠. 뭐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원해서가 아니라 미국의 그 요구에 의해서 그리고 일본은 일본대로 유엔의 상임 이사국 되고 싶죠. 국제적으로 이제는 전범 국가가 아니라 세계를 리드하는 국가로 인정받고 싶죠. 딱 걸리는 게 이제 위안부 문제거든요. 이걸 해결하고 싶죠. 그러니까 우리의 요구보다는 미국과 일본의 이익과 요구에 끌려간 거죠. 그것도 그렇고 미국이 우리한테도 요구했지만 일본한테도 계속 요구했거든요. 그렇죠. 한국과의 어떤 이것을 문제를 해결해라 그러면서 결국은 중국 견제를 위해서 한미일 삼각동맹 이것 때문에 이런 것 같은데 인권의 나라라고 불리는 미국이 인권을 무시하면서까지 이렇게 중국을 견제를 했던 것이 좀 안타깝습니다. 이건 조금 제가 뭐냐면 우리가 보통 집단적 자위권 이게 얘기하잖아요. 그 일환인 것 같고요. 그래서 미국으로서는 이 동북아에 계속 동북아에 빠져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일본과 우리가 잘 협의를 해서 잘 지내고 대중국 견제를 해라. 근데 한일 간에 이런 문제가 있으니 미국이 이걸 빨리 해결해라. 그래서 그 미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10년 전과 지금의 미국의 대동북아 전략이 바뀐 것이 뭐냐면 소위 말하는 1421 정책입니다. 뭐냐면 1은 뭐냐면 미국의 영토가 제일 안정이 중요하다. 4는 4개의 분쟁 지역이 있다. 원래는 1411이었거든요. 근데 한 군데만 전쟁한다 해서 1422로 바뀌었어요. 2개의 지역을 동시에 전쟁할 수 있다. 그리고 2개의 동시 지역에서 전쟁을 하면 반드시 한 군데는 친미 정권을 세운다. 이게 이제 미국의 1421 정책이에요. 1411에서 바뀐 건데 그러려면 군사적 유동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군 철수 그런 부분도 결국은 한국에게 군사작전 지휘권을 전시작전권을 준다는 이유는 뭐냐면 한국 니네가 독자적으로 전쟁 수행을 해. 우린 딴 데가 전쟁할 테니까 이런 개념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한국에 일정하게 전시작전 자율권을 주고
그리고 우리는 약간 빠질 테니 일본하고 잘 협조해서 중국 막아 이거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위안부 문제가 걸려 있었던 거죠. 그 기시다 후미오 외무상이 그런 인터뷰를 했다 그럽니다. 대통령하고 회담하고 나서 우리가 내준 것은 10억 원밖에 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협상이 우리 완벽한 우리의 패배라고 볼 수 있겠는데 협상 원래 주고받는 건데 그럼 우리가 다 잃었다고밖에 볼 수 없지 않습니까? 총평을 한번 해주시면.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게 우리가 이제 특히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 봤을 때 비판만 하는 모습이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럼 우리가 현 정권이라면 어땠을까라는 네. 것들을 상상할 수 있게 해줘야 돼요. 그럼 우리가 이런 입장에 있을 때 무조건 그러면 미국 말도 안 듣고 일본 말도 안 듣고 민족 자존심 이걸로 할 수 있었을까? 한미 FTA를 체결했던 참여정부의 후신인데요.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럼 과연 우리가 이런 상황을 똑같이 맞닥뜨렸을 때 이들보다 더 잘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완벽한 패배거든요. 굴욕이지 않습니까? 협상이 끝났는데 저쪽에서 하는 말이 우리는 10억 엔밖에 안 줬어. 그리고 다 얻었어. 이게 그러고서 아무 말도 못해요. 더군다나 소녀상 문제도 우리 정부는 합의문에 없습니다라는 말만 하지 일본 정부에서는 분명히 우리는 얘기가 다 됐고 한국 정부가 저걸 채울 것입니다. 네. 그다음에 또 나온 얘기 뭐냐면 미적미적거리 우리 한국 정부가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안 하니까 한국 정부가 만약에 합의한 내용을 이행하자면 국제사회에서 끝입니다. 이런 굴욕이 어디 있습니까? 이건 완전히 주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한국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된 부분은 지금 이동영 작가 질문처럼 협상의 ABC나 노하우가 전혀 작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단순한 예로 인질 납치가 벌어졌다. 유괴 사건이다. 아이를 범인이 갖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무조건 범인한테 욕하고 너 임마 그러면 이렇게 못 하잖아요. 아이를 데려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아이를 데려온 대신에 줄 건 또 줘야죠. 그렇죠. 이렇게 서로 간에 유괴범은 자기가 얻는 걸 얻고 우리가 얻는 걸 얻고 그다음에 그놈이 도망갈 때 가서 잡아와야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는 그런 협상의 전문가가 전혀 없는 직접 상태인 그렇게 것 잡아본 같아요. 적 있습니까? 저는 직접 잡지 않고 뒤에서 코치만 하는 거죠. 프로파일러는. 예. 자,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 한번 따져보자고요. 표 교수님. 정대협에서 7가지를 얘기했어요. 네. 그래서 7가지를 우리 하나하나 먼저 살펴보고 네. 과연 우리가 그 여당이었으면 우리가 집권했으면 어떤 부분을 내주고 어떤 부분을 얻었을까. 네. 표 교수님이 한번 정리해 예.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일본군 위안부 범죄다 인정해라. 요거 첫 번째입니다. 정대협에 요구하는 거. 둘째 진상규명. 이건 약간 좀 추상적입니다. 셋째 국회의 결의로 사죄를 요구하자. 넷째가 법적인 배상을 하자. 뭐 지원 이런 게 아니고. 다섯째가 역사교과서에 기록하자 이런 거고요. 그다음에 여섯째가 위령탑 사료관 건립. 뭐 이건 충분히 어느 정부는 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7자가 이제 책임자 처벌입니다. 이건 좀 뭐 앞으로 장기 과제가 되겠죠. 그럼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서 법적 인정 이것이 제일 중요한 문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표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전혀 거꾸로입니다. 네. 우리 입장에서 볼 게 아니라 상대방 입장에서 봐야죠. 일본이 절대로 해줄 수 없는 건 무엇일까? 네. 그러면 바로 그 법적 배상이거든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일본이 법적 배상을 인정하는 순간 이건 대만, 호주, 중국 쫙 열리게 돼 있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그렇게 됨으로써 지불해야 할 그런 액수도 천문학적으로 늘어나게 되고요. 네.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다른 그 미국 같은 나라는 적용이 되어버리겠죠. 감당을 못합니다. 네. 그 부분은 절대로 일본이 해줄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그다음에 책임자 처벌 이것도 못해요. 네. 그 관련자 다 찾아내야 되죠. 다시 자국민인데. 장기 과제니까 이거 예, 어차피. 장기 과제이기도 네, 하고 만약에 진상규명이 된다 하더라도 과연 일본이 자기 국민에게 과거에 이미 다 끝났다고 생각되는 네. 그 행위에 대해서 처벌을 할 수 있는 법적으로 할 수 있으면 정치적으로 할 수 있느냐. 그건 안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럼 결국은 우리 피해자 할머님 분들께 납득시켜 드려야 될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게 납득이 되려면 그 과정상에서 일본이 충분히 혼났다. 쩔쩔맨다, 고개 숙인다, 사죄한다. 할 수 있는 건 다 하려고 하는데 이 부분은 도저히 안 되겠다. 현실적으로. 네. 이렇게 되면 피해자 할머니분들도 그래 그 정도는 우리가 봐줄게. 빌리 브란트가 무릎 꿇은 것 같은 어떤 그런 감정, 감동, 마음을 법적인 걸 떠나서 움직이는 것. 그렇죠. 인간적이거나 그렇죠. 아니면 그 사람으로서 해야 될 도리 그렇죠. 뭐 이런 거. 그래서 결국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선 대전제는 약속인 대한민국 입장에서 미국과의 방위 그리고 일본과의 관계 개선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 걸림돌이 민족 감정이잖아요. 역사이고. 이 부분의 조화라는 것인데 그때 지금 그 정신의 의원님이 제기하신 것 중에 법적 배상과 책임자 처벌
이 두 부분을 일본이 절대로 해주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걸 먼저 강하게 밀어붙여서 이거 아니면 안 된다고 하고 일본이 그것만 안 한다면 다른 거 다 내줄게라고 몰아붙여야 아까 7가지 제가 얘기했잖아요. 네네. 적재 적었죠. 참 좋은 그러니까 발상이 순서를 한번 얘기해 보세요. 프로파일러로서. 그걸 뭐 순서를 다 이걸 순서를 얘기할 필요는 없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제일 왜 그러냐면 제일 예. 먼저 그러면 타결 가능성이 있는 게 뭐예요? 우리가 직권했다 치고. 이거를 하나하나 타결하는 방식은 아니죠. 그러니까 타결로. 일괄 타결이죠. 그래서 뭐가 되고 뭐가 안 되냐 문제인데. 그걸 얘기를 해보라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일단 가장 먼저 내밀 게 일본에 우리는 법적 배상과 책임자 처벌. 다른 거는 일단 뒤에 얘기하자. 이거부터 하자. 그렇지. 이렇게 나가는 거죠. 제일 어려운 거 못 할 것 같은 거. 그렇죠. 그럼 일본에서 도저히 우린 그건 못하나. 아니 그럼 무슨 협상이 무슨 필요 있냐. 한참 파기. 버티다가. 그럼 저쪽에서는 몸이 닳을 거 아니겠어요. 왜? 우리는 급한 게 없어요. 우리 그 타결 안 해도 됩니다. 끝까지 가져나가면 돼요. 소녀상 존재하지 유엔에서 떠들지 유네스코 올라가지 그런 상태에서 일본이 몸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럼 몸이 다른 상태에서 그러면 죄송하지만 요 두 부분 빼고 다른 것부터 합시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렇지. 그러면 이제 그 다른 부분 중에서 가장 먼저 마음을 열어야죠. 피해자 할머니분들의 마음을 열어야 되는데 이게 사죄인데 이 사죄가 그 전에 뭐 무슨 무라야마 다마니 뭐 고노 다마니 하면서 한 번씩 했단 말이에요. 한 것을 자기들은 그것으로 끝났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충분한 것이 아니고 공식적인 게 아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한번 아베가 일본 측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만약에 중도나 진보적인 수상이었다면 절대로 못할 일이다. 하지만 아베가 우익이기 때문에 아베가 하는 것은 뭐든지 용서받을 수 있다. 우익에게서. 그럼 아베가 와서 무릎 꿇어야죠. 그렇게 만들어야지. 자기 분이 또 야수군 신사 보냈더라고. 그러니까 말이 안 돼. 그걸 우리가 허용한 거예요. 그래도 될 것처럼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런 거지. 만만하게 보인 거죠. 만만하게 보인 거예요. 일본 너희들 와서 무릎 꿇지 않으면 이건 안 끝난다. 그러면서 일본이 좋아하는 건 실리거든요. 명분을 걔네들은 무릎 잘 꿇어요. 강자한테는 무조건 무릎 꿇어요. 맞아. 그리고는 맞아. 자기 가족들도 거기다 수치스럽게 생각하지 않아요. 않아요. 저쪽이 네, 맞아, 강자니까. 맞아. 그러니까 이 협상에서만큼 우리가 강자란 말이에요. 왜 우리는 안 해도 되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죠. 그렇게 하면 이게 뭐 하나 둘 셋 넷 순위 매기는 건 의미가 전혀 없고요. 기본적으로 두 가지 저쪽에서 이것만 봐주셔야 한다면 하다가 그래 우리가 큰 크게 그거 봐줄게. 대신 와서 무릎 꿇어. 그렇지. 그다음에 나머지는 다 순차적으로 좀 하는 그러면 거예요. 국민들이 알겠습니다. 용서하거든요. 그 표창원 교수는 앞으로 국회의원 외통위로 꼭 가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저 차기 외교부 장관으로 제가 1순위로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님. 이제 너무 팔아먹고 있어요. 보는 사람 하나 팔아먹어. 당선이 되셔야 그다음에 나오는 거죠. 그래 어쨌든 그런데 저는 네. 그 박근혜 정부가 이렇게 굴욕적 협상일 줄 몰랐을까? 또 이거 하고 나면 국민들이 이렇게 반발할 줄 몰랐을까? 그게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제일 안타까운 게요. 지난주에 제가 사실은 외교부 가서 강의를 하고 왔어요. 네. 그쪽에 이제 영사과 쪽에서 대민 대외 교민 보호 관련해서 강의를 해달라 그래서 외교부 공무들 정말 똑똑합니다. 엘리트예요. 국제적인 규범, 관행, 문화 다 알고 상대국의 어떤 그 통할 수 있는 전략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바보 같은 네네. 협상했을까요? 네. 그쪽에서 절대로 최고 존엄한테 이의 제기를 못합니다. 아닙니다. 노를 못해요. 발발발 떨어요. 최고 존엄은 이게 종북적 그 단어 같은데. 뭐 거기나 여기나 똑같아. 최고처럼 똑같아요. 그래서 소신 있게 일할 수 없었다는 거죠. 환경이. 그렇죠. 그러니까 분명히 이게 저희들도 이제 경찰 조직도 유사하거든요. 아주 사회 이목이 집중되는 큰 사건이 발생을 했다. 그럼 여기서 어떻게 작전을 진입을 할까요, 말까요?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경찰청장의 뜻이 있고 그다음에 지방청장의 뜻이 있고 현장에 나가 있는 현장 지휘관의 뜻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충돌을 해요. 현장에서 보는 상황과 위에서 무전기로 얘기한 사람의 의사가 틀리다, 다르다. 그럴 경우에 청장이 소통할 수 있는 청장일 경우는 반대 의견을 제시한단 말이죠. 청장님 죄송합니다. 현장 상황 그렇지 않습니다. 저들 지금 좀 더 대기해야 됩니다. 지금 들어가면 큰일 납니다. 이렇게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청장이 그런 스타일이 아니고 막 이 새끼가 막 이렇게 나오고 경찰도 욕을 가끔 합니까? 뭐 그런 사람이 있죠. 일부가. 예, 아주 심하게. 경찰은 고운 말만 쓰는 줄 알았더니 이게 아니구나. 그래야 되죠. 네. 뭐 이렇게 되는 스타일이라고 한다면 밑에 사람이 차마 그 일 못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라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밑에서 안 됩니다. 그러면 이 새끼야 들어가. 뭐 이렇게 거기도 그런 또 조직이구나. 욕을 합니까? 이렇게 막. 네, 표현님한테 이렇게 자꾸 의원이라고 얘기하네. 의원이라고? 빨리 의원이 되시기 바랍니다. 표 교수님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정 의원님은 여쭙고 싶은 게 그런 거예요. 그 박 대통령이 이렇게 서둘렀던 이유. 네. 결국은 총선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아닐걸? 그러니까 이거를 하긴 해야 되는데
자꾸 딜레이 돼서 총선 전에 하다 보면 이게 표로 연결돼서 국민적 반발을 할 수 있으니까 빨리 해버리자. 이게 뭐냐면요. 다른 거 없고요. 박근혜 대통령이 너무 지금 오만해 있어요. 아, 내가 마음먹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 그리고 반발을 하겠지만 내가 누를 수 있어.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지나가면 긍정으로 다 잊혀져. 말한다면 자신감이고 그럼 박근혜 대통령이 오만이죠 지금. 그러니까 그 나는 내임덕이 없는 대통령이야. 본인이 마음 먹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퇴임 후에도 수렴청정 할 거야. 이게 꽉 차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힘 있을 때 우리 아버지를 위한 모든 것을 내가 다 해치울 거야. 이거거든요. 그리고 제가 보니까요. KBS 훈장이라는 프로그램이 결국 방영을 못했지 않습니까? 거기 보니까 당시 한일 굴욕 협상 할 때 박정희 대통령이 보냈던 메시지 이런 것들이 다 공개가 될 예정이었는데 그걸 못하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곳곳에서 본인이 다 틀어막고 있고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KBS 그거 방영하지 마. 그럼 안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근래에 들어서 가장 힘센 대통령이라고 생각한 오만의 결과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거기까지 하고 사실 오늘은 저 표 교수님 모시고 쭉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앞에 이 문제가 워낙 심각한 문제이기 워낙 때문에 심각하죠. 예, 네. 그래서 예. 앞에 얘기했다고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부터 그러면 인물 탐구 표창원 낱낱 해부. 낱낱 해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뒷조사를 좀 해봤어요. 네, 그래요? 아니 근데 무슨 뭐 당원도 청문회를 해야 들어올 수 있습니까? 아, 그건 아니고 이미 근데- 입당된 상태고 그 청문회를 하십니까? 다만 강퇴시킬 수 있어요. 당원으로서 도리를 안 하거나 해당 행위를 하거나 그러면 윤리심판원에 제소가 됩니다. 당비 돌려주십니까? 돌려주지 않아요. 내셨어요? 그리고 징계 먹어요. 징계. 네. 예.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입당하면서 일성이 네. 신사의 품격과 전사의 용맹을 보여주겠다. 네. 라고 하셨습니다. 네. 제가 듣기로는 오늘 낮에 종편에 출연해서 신사의 품격과 전사의 용맹을 보여줬다고. 지금 각종 게시판에 어느 또 특히 프로그램에 팟빵 우리 게시판에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났어요. 저기 어디 MBN에 나왔어요? 가가지고 어디? MBN에서 아주 MBN. 자, 그러면 우리 제작진은 제가 이 말이 끝나기 전에 그 영상을 네.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잘 봤군요. 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 네, 네. 제가 그랬군요. 그 번뜩이는 재치가 어디서 나왔을까요? 재치가 아니라 뭐 저희 직업의 일환이죠. 저희들이 언제나 그 대치기를 항상 준비하고 있습니까? 아 그럼요. 가장 고도의 지능범, 사기범, 맞아. 또 뭐 사이코패스, 연쇄살인범 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뭐 공격, 그런 방어, 거짓말 이런 것들을 전부 뛰어넘어야 하고 미리 다 준비하고 계획할 수 없거든요. 어떤 말을 할지 모르니까. 그렇죠. 그리고 저희들 이제 프로파일러 양성 과정에서 verbal 주도라는 게 있어요. 우리말로 하면 이제 언어의 유도죠. 그러니까 유도라는 게 그 상대방 힘을 이용하는 거잖아요. 네네네. 상대방이 나를 공격하려고 앞으로 그 오면 그 에너지로. 힘을 이용해서 넘겨뜨리고 그 verbal 주도라는 건 상대방이 말로 나를 공격하려고 할 때 벌벌 주도가 벌벌 떨게 하는 게 됐어. 아니고 공격구나. 그 말의 힘을 역이용을 해서 대치기를 하는 거죠. 표창원 교수를 제가 뒷조사를 했어요. 네. 예, 뒷조사를 했는데 형님이 한 분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표창원 교수보다 이름이 더 나. 표창해. 표창장을 줘야 돼. 표창장을 줘야 돼. 표창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근데 제 형이 저만 보면 너 때문에 죽겠다 그래요. 네. 예, 자꾸 표창원 형 이러고 검색어가 뜨거나 그러면 네. 주변에 있는 분들이 자꾸 와서 얘기를 한다고 네. 제발 자기를 언급되지 않게 좀 해달라고 압력을 놓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그 표창해 형이 의사 선생님이에요. 의사 선생님인데 저희 집사람 병원에서 같이 근무를 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물어봤어요. 형은 어떤 성격이냐? 그랬더니 동생하고 똑같은 성격입니다. 굉장히 적극적이고 응급실에 근무를 안 하려고 그래요. 본인이 자원해. 그리고 막 응급실을 막 번창시켜. 야, 그래서 근데 동생하고 똑같아. 이상하지? 동생하고. 어떻게 교육을 받으셨길래 가족이 다 그러세요? 그런 분들은 대부분이 진리와 정의를 어릴 때 배운 분들이 그렇거든요. 저희 이제 부친이 해병대 교관 출신이시거든요. 네. 그러시구나. 해병대 정신이구나 그러니까. 네. 아, 그래서 포항에서 태어나셨어요? 네. 아, 해병대, 아버지 때문에? 예, 훈련 받으시고 포항 부대에서 계시다 저희 어머니를 만나셔가지고 저희가 만들어졌죠. 그래서 그러면 경찰대학 입학하면서 이제 포항을 떠난 겁니까? 아니요, 포항은 일찍 떠났어요. 아. 제가 전혀 사투리 안 사투리를 안 쓰시잖아요. 쓰잖아요. 네. 그렇네요. 예. 그 저희 부친이 월남 파병 가시고 먹을 게 없어서 일자리를 찾아서 어머니가 이제
아이들 데리고 여기저기를 돌아다니셨죠. 근데 그 수많은 학교 중에 경찰대학교를 선택한 이유는 뭘까요? 경찰대 팜플렛이 그 표지가 축제 장면이었어요. 불꽃놀이. 그 재밌을 줄 알고 낭만이 넘치는 줄 알고. 남자들만 있지 않나요? 네. 그래서 뭐 소금 느낌이 들었고요. 소금 느낌이. 경찰대 아니요, 오기. 군대더라고요. 예. 예. 이렇게 잘 어울리시는데. 경찰대 오기를 우수한 성적으로 들어갔습니까? 우스운 성적으로 들어갔습니까? 겨우 들어갔죠. 겨우 들어갔어요? 예, 기적이라고 했어요, 다들. 아, 그랬습니까? 예. 그래도 당시에도 학교에서 공부 좀 한다고 한 사람 그럼. 경찰대까지 않았나요? 그럼요. 그러니까 어려웠죠. 사실은 제가 합격하리라는 생각을 못 했고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좀 사고를 쳤어요. 많이 놀기도 했고 그 체력장 하는 동안에 장난을 좀 치다가 손을 크게 다쳤습니다. 입원했고 그래서 병원에 입원하면서 그 당시에 이제 지금처럼 건강보험이 잘 되어 있지도 않고 그래서 네네. 집안은 그렇게 부유하진 않은데 형은 의대를 갔고 늘 이제 부모님은 돈 걱정하시는 상황인데 수술비며 뭐 입원비며 많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이미 죄를 갚아야 되겠다 마음 먹고 돈이 안 드는 대학을 찾았던 거죠. 육사 경찰대학 뭐 이렇게. 그렇죠. 근데 사관학교는 뭐 도저히 제가 제가 못 버티든 그 학교가 못 버티든 그럴 것 같아서. 근데 이제 경찰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잘 몰랐어요. 뭐 네네. 어떤 데는 잘 모르는데 팜플렛이 이게 축제 장면이니까 여기는 재밌겠구나. 좀 그런 줄 자유롭겠구나. 알았으면 안 갔겠습니까? 네, 아마도. 글쎄요. 일단 왜냐하면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어렸을 때부터 이제 부친으로부터 거의 막 4살 때부터 뭐 잘못하면은 뭐 그 단계별로 정해져 있었어요. 체벌이. 엎드려 뻗쳐 푸시업 10개, 20개, 그다음에 동네 그 구보 2바퀴, 3바퀴. 동네 사람들이 다 알아요. 제가 오늘은 거짓말했구나. 아버지 상당히 훌륭하시군요. 그러니까 해병대 교관이 싫으니까. 그래서 그런 규율을 이제는 피하고 싶었죠. 사실은. 그런데 학교 다닐 때 많이 노셨다고 본인이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네. 근데 경찰대학은 규율이 셀 거 아닙니까? 네. 그거 어떻게 잘 버티셨나 모르겠네요. 그래서 많이 좀 반항을 했죠. 어떻게 반항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학교가 정한 공식 규율은 사실은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왜냐면 워낙 부친한테서 네. 아주 뭐 엄하게 컸으니까. 근데 이제 선배들이 사실은 허용되지 않는 사적인 훈련, 기합, 뭐 체벌 이런 것들을 좀 하는 음습한 관행이 있었어요. 지금은 그게 거의 다 없어졌는데 그 당시만 해도. 그래서 저는 이제 그게 규율에 어긋나니까 늘 이의를 제기했죠. 우리 뭐 동기생 전체를 엎드려 뻗쳐 시키고 군장 메고 나와서 뭐 구보 시키고 이럴 때 손 들고 딱 일어서 가지고 선배님 이게 지금 교칙에 맞습니까? 그럼 좀 황당한 거죠. 이 뭐 시키면 시킨 대로 해야지. 요새 뭐 까라면 까야지. 거의 뭐 정청래 스타일이야. 나도 그랬어, 나도. 형제가 방황하고. 몇이셨어요? 딱 둘이에요, 형하고. 형하고. 네. 그러니까 비판 정신이 있었네 학교 다닐 때부터. 상당히 반항적이고 비판적이었죠. 아닌 예. 건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는 네. 거죠. 그런 반골 기질이 필요하다. 저 아니, 생각합니다. 아침에 표 교수가 우리 진짜 나타났다. 네. 나올 거다. 그랬더니 정확하게 우리 집사도 프로파일러 해야 되겠는데 아마 형이 의대 가가지고 아마 돈 안 드는데 동생은 갔을 거예요. 우리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예. 약사세요.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정확하게 맞추셨네요. 정확하게 맞추더라고. 근데 저는 뭐 프로파일링까지는 아니지만 저희 아까 추리소설 많이 봤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규율이 굉장히 강한 집안에서 자라셨겠구나라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그 사랑을 굉장히 많이 받으신 분 같아요. 어머님인가요? 네. 그렇죠. 굉장한 사랑을 받으신 분이에요. 막내고 전 분명히 막내실 줄 알았어요. 막내들이 결기가 있어요. 겁이 없어요. 예. 이 막내. 예. 전 10번째 막내. 열번째 막내. 10남매 중에 하나. 10남매 중에 10번째 막내. 볼 것도 예. 없어요. 예. 무서운 게 없죠 세상에. 근데 사랑을 불꽃 굉장히 같은 많이 인생을 받으시는 살기로 것 같아요. 작정하고 나왔어요. 그래 뭐 그렇게 사랑을 많이 받았었으니까 정의로운 그렇죠. 활동을 할 수 그렇죠. 있겠죠. 자 그리고 경찰대학을 졸업하셨을 테고 네. 우수한 성적은 아니었죠. 아니죠. 네. 우수 성적으로 들어가서 우수 성적으로 나온 거야 그러니까. 들어갈 때보다는 나은 성적이었어요. 아 그렇습니까? 예. 그나마 정신 좀 차렸네요. 네. 그러니까 저는 늘 발전해요. 조금씩 나아져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우수하면 안 돼. 네, 맞아요. 처음에는 네. 우수했다가 쭉 조금 이렇게 해서 우수한 성적으로 야 이렇게 되는구나. 그렇게 해서 그러면 경찰 생활 하신 거예요? 그럼요. 현직 경찰 생활. 화성에 네. 갔죠 화성. 네. 아 진짜? 처음엔 화성인이야 화성인.
네. 그렇지만 화성하면 다른 얘기가 우리 살인 사건 있잖아. 예, 연쇄살인 사건 한참 발생하던. 그때 그때 갔어요? 계셨어요? 거기? 그럼요. 그때 갔다. 예. 그거 왜 뒷조사 내가 다 왜 해결을 했다니까. 못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 능력 부족을 느끼고 영국으로 갔지 않습니까? 그거 참 무서워요. 화성 그 사건 네. 아직도 미제죠? 그럼요. 아직 미제고요. 아, 참. 그때 계급이 뭐였어요? 화성. 경위죠. 경위. 네. 그러니까 졸업하자마자 바로 간 겁니까? 아니요. 제주도에 먼저 갔고요. 갔다가 예, 제주에서 1년 전경대 소대장 하고 그다음에 화성으로 올라왔죠. 나도 이제 프로파일러 역할을 지금 하는 거야. 잠깐만. 그래서 그래서 가서 하다가 너무나 심리적으로 충격도 받고 야 도대체 뭐냐 이거. 그래서 내가 이거 범죄 심리학을 내가 한번 제대로 공부해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당연히 들었죠. 아 맞았다. 맞았다. 근데 갔다가 네. 다시 오셔서 요즘에 그것이 알고 싶다 해도 그 화성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되게씩 대탕으로 예. 또 얘기해주고. 근데 그때 다시 바라보는 그 화성 사건은 어땠습니까? 공부하고 오셔서. 지금이라면 당연히 잡았죠. 지금의 수사 기법이라든가 뭐 이런 당연히 게. 잡았죠. 네. 당연히 잡았고 꼭 뭐 프로파일링을 동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사건 초기에 아마 과학수사 요원들이 현장에서 증거 발견을 했을 테고 강력 형사들이 분명히 잡았을 테고 CCTV에 찍혔을 테고. 그렇지. 예. 그거지. 근데 그때는 다 없었죠. 그게 그렇죠. 다 없었어요. 그러고 나서 공부하러 가신 거예요? 아니 그 다음에 이제 부천 경찰서에 갔죠. 부천 경찰서 형사과에서 그때도 또 대형 사건이 터져요. 대학 입시 시험지가 도난당하는 사건이 벌어지거든요. 맞아 있었어. 그게 그냥 하나의 절도 사건에 불과하지만 그 사건 때문에 전국에 있는 수험생들이 무기한 대학 입시 시험이 연기되는 아 그런 적이 있었나요? 1992년 92년도에 예, 후기 대학교 어떻게 됐어요 그때는? 해결이 됐나요? 그 사건 수사 현장 책임을 제가 맡았었거든요. 거기다 이제 뭐 많은 형사 인력들이 투입이 됐죠. 경기청, 인근 수원, 뭐 본청에서도 지원 인력이 내려오고 거기다 이제 간첩 잡는 보안 형사대 정보과 형사까지 그 간첩 잡는 식으로 한번 잡아보자 이래가지고 막 별의별 수사 인력 다 투입됐었어요. 그 당시 저는 뭐 거의 한 3달 동안 집을 못 들어가고 그 당시에는 그 뭐 이렇게 보조 침대 이런 것도 없었어요. 그냥 딱딱한 책상 위에 누워서 조금 눈 붙이다가 전화 때리랑 올라오면 또 보고하고 청와대에서 오고 검찰청에서 오고 경찰청에서 오고 교육청에서 오고 난리가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랬는데 그 유력한 용의자를 포착을 했죠. 그래서 거의 그 방증을 수집하고 혐의를 어느 정도 형성해서 이거 이제 체포영장 받자라고 하던 차에 자살을 해버려요. 이제 그 해당되는 대학의 경비 과장이었거든요. 그리고 완전히 뒤통수를 맞은 거죠. 그리고 너무나 안타깝고 또 어떤 생명이 어떤 손상됐으니까 참 뭐 죄송하기도 하고 충격도 많이 받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공범으로 그 지목됐던 경비원이 있었어요. 정모라는 분인데 이분을 또 제가 지목을 해서 체포도 하고 조사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취조 과정은 제가 빠졌고요. 근데 이분이 자백을 해요. 근데 자백을 한 과정은 사실 뭐 공개할 수 없는 어떤 부분들이 좀 있고 당시에 그 1992년이었으니까요. 고문했다는 얘기구나. 뭐 제가 그러면 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랬다는 이야기가 들려요. 저는 그 과정에 배제시키시더라고요. 한석 과장님이 넌 여기 들어오지 마. 근데 워낙 큰 사건이고 그 전 국민이 애달파 하는데 기자들이 막 그런 종용을 하는 분위기였어요. 뭐라도 해라 빨리. 저 사람 입에서 나와야 해결이 된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저는 전혀 몰라요. 하지만 어쨌든 자백을 했어요. 자백을 했는데 문제는 자백만 하면 뭐합니까? 물증이 나와야 되지. 그래서 시험지 어디 갔냐? 했더니 하루는 뒷산에 갖다 버렸대요. 그래서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그 당시 TV 보신 분들은 거의 매일 나왔으니까. 그 뒷산에 일렬로 모든 경찰 인력이 서가지고 탐지봉 들고 찢어진 시험지 조각 찾느라고 막 온 산을 뒤지는 이런 모습. 근데 안 나왔어요. 그래서 없다. 정말 어디다 버렸냐 그랬더니 화장실에 찢어서 버렸다는 거예요. 그 정화조를 전부 또 손으로 다 판 거 아니에요. 없어요. 아니 없다. 정말 이럴 거냐 그랬더니 이번에는 그 학교 앞에 있는 휴지통에 버렸다는 거예요.
그 휴지통은 쓰레기 그 수거 차량이 와서 가져가거든요. 이미 가져갔고 그래서 그 차량이 늘 그 지역의 쓰레기를 매립하는 곳이 있었어요. 인천 저 부평 쪽에. 그 쓰레기 매립장 가서 또 손으로 다 팠죠. 안 나와요. 결국은 이 친구가 어디 있는지를 제대로 이야기를 하지 않은 거예요. 아니면 범인이 아닐 수도 있겠고 어쨌든 그래서 기소가 됐는데 결국은 무죄 판결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미제 사건으로 또 남은 미제네. 거죠. 또. 확실한 물증이 없었군요. 자백만 있었고. 네. 자백도 그리고 이상한 그 자백도 거지. 법정 가서 네. 번복을 했어요. 경찰의 아니라고. 그런 강압행위 때문에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정화조를 직접 본인이 가서 했습니까? 저와 함께 형사들이 했죠. 예. 네. 그리고 그만두신 거예요?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만둔 건 아니죠. 그리고 그 사건이 있고 뭐 여러 가지 다른 이제 사건들이 있었고요.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화성 사건 전혀 해결 못했죠. 이 시험지 도난 사건. 무능한 경찰이었군요. 그러니까 뭐 일부는 저를 이제 미제 사건 제조기라고. 아 진짜. 그리고 제가 가면 미제 사건이 되니까 오지 마라. 뭐 이래서 사건 발생하면 막 터부시하고 이런 현상까지 일어나고 그래서 자괴감도 많이 느끼고. 그 도피 유학을 간 거군요. 그러니까 무능한 일종의 경찰로서. 그렇죠. 일종의 예. 왜 영국으로 가셨어요? 셜록 홈즈의 나라잖아요. 근데 본인은 탐정 중에 어떤 유형이세요? 포아로예요, 홈즈예요, 디팡이에요, 필립 마로우예요, 누구예요? 셜록 홈즈 스타일이 되고 싶어 하죠. 근데 그래요? 조금은 다르죠. 조금 저는 피가 뜨겁고 셜록 홈즈는 상당히 하드보일드네 차갑죠. 그러면. 좀 하드보일드 격인데 행동으로는 잘 절제를 많이 하죠. 상황이 안 하실 것 그렇죠. 같아요. 요즘 하시는 거. 하드보일드는 좀 실수를 해야 되거든요. 예. 근데 보니까 뭐 좀 실수 많이 하고 있잖아요. 지금. 네. 많이 하죠. 지금은 사건 해결도 아니고. 못하고 말이야. 그런데 아까 그 집안이 좀 어려워서 경찰 대학을 선택했다고 하셨는데 네. 유학 갈 때 유학비하고 네. 또 유학하면서 생활 돈이 많이 들었을 텐데 그건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우선은 뭐 국비 유학 당시 예, 유학을 예, 하셨군요. 시험 쳐서 그것도 가까스로 합격을 해서 2년간 이제 합격한 게 중요한 거죠 뭐. 그 인생 자체가 가까스로 인생이야. 턱걸이 인생. 턱걸이 인생. 예. 입당도 가까스로 했다고 들었어요. 그러게요. 예.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왜 이래 진짜. 가까스로 인생이야. 그래 저는 진짜 우리 청소년들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싶어요. 네. 저처럼 가까스로 인생도 꽃이 필 수가 있다. 포기하지 아니, 마라. 그 말씀 되게 감동적이에요. 요즘 하시는 그런 말씀들. 그리고 그러면 거기서 석사 박사 따시고 네. 그러니까 2년은 국비로 하고 휴직을 하고 3년간 이제 자비로. 그때 자비는 이제 경찰관 생활하면서 모은 돈. 모은 돈이 많지는 않아요. 그 거의 봉급도 얼마 안 됐고 그렇죠. 그 당시는 거의 갑을 해서 쓰고 뭐 이런 상태였으니까. 결혼하시고 가셨어요? 아니요. 가서 총각으로 갔다가 중간에 귀국해서 형 결혼한다고 귀국했을 때 그 형수 그 당시에 형수 되실 분이 소개를 해주셨죠. 만나서 결혼식장에서 만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예 결혼식장은 아니고 그 전에 네 따로 하여튼 뭐 꼬치꼬치 따지지 말고 그냥 그렇다고 선배 당원이 얘기를 하면 취지에 어긋나지 않으면 네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선배한테 잘 개기는 타입이라서 근데 내가 후배를 끊임없이 나 이렇게 사랑해. 폭넓게. 이 형제 중에 네. 형제 둘이 자랐을 때 동생은 형한테 엉겨요. 아 그래요? 엉기다 무지하게 맞았죠. 예. 네. 난 동생을 때려본 적이 없어요. 동생이 없잖아. 아, 어? 형한테 많이 맞았어요? 아유 엄청나게 맞았죠. 형도 아유, 같이 엄청나게. 이렇게 교육을 받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형은 질서. 그러니까 저도 그 당시에 제 형이었다면 두드러 팰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나이 차이가 좀 났습니까? 3살 차인데. 나이 차이 그렇게 나진 않는데. 그러니까 이제 아니, 근데 부모님이 똑같이 생겼대. 우리 집 사람에 아니죠. 만나면 제가 훨씬 낫죠. 아니 근데 똑같이 생겼는데 줄은 개수만 조금 많대. 형이 똑같이 생겼대. 예, 말씀 계속 하세요. 예. 그러니까 이게 부모님이 나가시면 처음에 이제 형이 주로 그 동생을 시켜 먹으려고 하는 게 있잖아요. 야 물 떠와 뭐 이런 거. 그러면 내가 왜 뭐 이렇게 반응을 하면 깐족거리는 이 자식이 뭐 이런 거지. 그럼 그렇게 하면 왜 욕해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맞는 거지. 와서 이제 저를 깔고 그러면은 그럼 거기서 그냥 알았어 이렇게 해야 될 텐데 더 반항을 해요 저는 아주 이제 좀 못된 오기가 있어서 그럼 이제 한 대 때리면 더 크게 더 때려봐 뭐 이런 식으로 저런 경우는 묶어야 돼. 그래야 반항을 못해. 묶고 밥을 굶겨야 돼. 2끼 정도. 형이 못하지 그렇게는. 엄마가 계신데. 너무 약 오른 거죠 형 입장에는. 형이, 그렇지. 예, 근데 저는
지기를 싫어해 되게. 겁이 없는 형한테도. 거지. 근데 그러다 보면 이제 부모님 오실 때쯤 되면 엉망인 거죠. 코피가 나고 뭐 여기저기 뭐 깨지고. 오늘 그리고 MBN 보니까 지기 싫어하시는 거 알겠더라고요. 이게 저희 아버지가 워낙 무서우시니까 네네네. 그땐 둘이 다시 동맹을 하는 거죠. 야 없었- 오실 때 됐다. 그러면 갑자기 이제 둘이서 협력하면서 야 너 저기 치워 나 여기 치워. 네, 그럼 우리 얘기로 다시 좀 돌아봅시다. 그렇게 네. 해서 한국으로 돌아오신 거죠. 네. 그러면 경찰을 휴직한 상태인데 일선 경찰로 복귀하셨습니까? 아니면 경찰 복직을 했죠. 복직을 해야 되고요. 바로 복직을 했고 네. 그 당시에는 부천 경찰서에 있다가 경기 지방 경찰청으로 가 있던 상태에서 유학을 갔어요. 그래서 원대 복직 원래 원대 복직. 있었던 곳으로 가니까 경기 경찰청 5년 후에 예, 그러니까 5년 예, 만에? 예, 경기 경찰청 외사계로 복직을 했고 그때 직위는 뭐였어요 그러면? 여전히 경이죠. 여전히 경위. 저는 한 번도 승진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미제인데 어떻게 승진? 할 수가 없지. 예, 할 수도 없고. 내가 지금 아내이 간사기 때문에 잘 알아. 승진할 수가 없어. 저는 뭐 이게 시험이란 방법도 있긴 한데 시험 별로 안 상부한테 잘 네. 보이지도 않아. 예, 사건을 해결하지도 않아. 네, 못해. 안 돼. 않는 게 아니고. 아, 저런 사람 승진시키면 안 돼요. 승진할 뭐 기회가 없었죠. 자격도 안 됐고. 오늘 완전히 표 교수님 셀프 디스네. 아, 그러네. 뭐니까. 우리 좀 띄워주려고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됐어. 아니 이렇게 좋아. 남들이 보기에 뭐 이렇게 별로 흠이 없는 분 같이 보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너무 흠이 많아요 저는. 예. 근데 경대 교수로 언제 간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경기경찰청 외사계에 가서 다시 이제 제가 하던 일을 하게 됐죠. 그 외사 수사, 외국인 범죄 수사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과정인데 그때 그 과장님 총경 분이 계세요. 총경 분이 저를 되게 미워하셨어요. 아, 미워할 만해. 근데 그때는 제가 뭐 그 정말 이제 성숙해서 왔고 이제는 정말 조직에 충실하자, 상사 말 잘 듣자 이렇게 다짐하고 있었던 때인데 안 돼 잘 그거. 예,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정말 잘했어요. 막 결제 서류 딱 준비해서 가면 그냥 보지도 않으시고 휙 던지면서 이놈 뭐 이렇게 욕을 또 하면 안 되지. 왜 자꾸 욕을 하겠지? 욕을 막 하시는 거예요. 욕을 하시면서 네가 임마 배웠으면 얼마 배웠다고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아닐 것 같구나. 예, 그건 열등감의 표출이지. 뭔가 좀 그 불만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건 있어요. 그 당시만 해도 경찰 내부에도 경찰관이 뭐 외국을 다녀온다 또는 공부를 많이 한다 이러면 그것도 경위가. 예, 그것도 경위가 젊고 계급 낮은 친구 그런 건 뭐 소위 말해서 뺀질이 일 잘 안 하고 직급만 챙기고 뭐 이런 이제 분위기가 일부에서 있긴 있었어요. 근데 그런 생각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경찰 내부적으로 보면 나이돌이 직급돌인데 유학까지 갔다 와서 박사를 받고 왔어. 그러면 그 조직에서 공존하기가 어려워. 부담스럽죠. 네, 예, 어렵죠. 그런 걸 많이 느끼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다시 일선에 가고 싶었는데 화성연쇄살인도 다시 좀 파보고 싶고 수사를 하고 싶었는데 그 좀 있다가 그냥 경찰청으로 불러 올리더라고요. 그리고 그때가 이제 막 국민의 정부 정권 교체돼서 김대중 대통령 들어서시고 그때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경찰도 엄청난 이제 새바람이 붑니다. 지방자치경찰제와 수사권 독립 요걸 동시에 한다라는 걸 공약으로 내고 그때 최기문 있어가지고 청장 때인가요? 그분은 그 뒤. 뒤였고요. 네. 예, 그 전에 이제 이무영 청장, 이무영 예, 이무영 청장 그 전에 계시던 분 뭐 요때였으니까 그래서 그 외국에서 공부한 사람 무조건 다 불러 올린 거예요. 다 불러 올려서 자치경찰제, 수사권 독립 이 제도적인 변화하고 법제적인 변화니까 외국 사례랑 이런 것들 연구해라 해서 연구관으로. 그래 경찰청에서 그 일을 하다가 너무 이제 일을 혹사를 시키는 거예요. 혹사를 당했어. 예, 완전히 그리고 뭐 능력을 좀 인정받기 시작했어. 인정도 받기도 했지만 역시 또 들이받았죠. 너무 이 착하게 순진하게 순종하면서 살자라고 다짐했던 게 너무 이제 쪼으시니까 그래서 막 경무관 되게 높으신 분인데 그 앞에서 막 회의하다가 이럴 수 있습니까? 막 큰일 났네. 국회 들어오시면 어떡하나. 그래서 이제 아, 내 스타일이라니까. 아, 그렇다고 해서 순간은 불이익인데 네. 잘 돼. 잘 돼. 막말하고 하지는 않겠죠. 전당대회 때 분들이 최고위원 될 거야. 저는 이제 정의로우니까. 신사의 품격을 지키니까. 아, 저는 젠틀맨의 품격을 지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경찰 조직에서 버텨나지 못하고
경찰대학 교수 채용 공고가 났을 때 네네. 지원을 했죠. 사표 사직을 하고요.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경찰대 교수는 경찰하고는 다른 거네요. 그러니까. 네, 일반 가보시니까 국립대 어때요? 교수죠. 또 이런 일반 국립대 분들은 교수. 이 책임과 권한이 오면 되게 착해지거든요. 누가 누를 때는 끝없이 반발하는데 가서 가르치시면서는 그래서 어때요? 경찰대 교수를 하면 경찰대 학생들을 가르친 거 아닙니까? 네, 경찰. 경찰대 학생과 경감 이상 간부 과정. 그럼 네. 교수하면서 애들 때렸어요, 안 때렸어요? 경찰대. 절대로 딴 때리지. 그런 건 없죠. 그러니까 저는 그 경찰대학 다닐 때도 제 소신은 그랬어. 우리 동기들하고도 선배들이 우리를 때리더라도 우리는 후배는 때리지 말자. 선배들이 우리에게 부당한 기합을 주더라도 우리는 후배들에게 부당한 기합 주지 저것도 말자. 나랑 똑같네. 학보사 그때 엄청 자꾸 맞았거든. 근데 우리 후배들은 안 때렸어, 진짜. 학보사 그때 귤이 세가지고 우리 맞았어. 야, 똑같아. 그래서 그러면 경찰대학에서 몇 년간 계신 거예요? 13년이죠. 아 상당히 오래 계셨네요. 경찰 네. 대학에서만 예, 교수로. 예. 아 오래 계셨네요. 예. 그리고 나서 경찰대 학교 교수 중에 사표를 던진 이유는 모든 네. 분들이 아신 그 사건. 그렇죠. 그때 또 못 참은 거죠. 그러니까 참으신 그때가 거죠. 사실은 2013년에 제가 정교수로 그 승진 임용. 정교수는 철밥통 완전히 네, 그렇죠. 정년 65세까지 보장이 되고 보수도 확 올라가고 거의 뭐 장관급의 대우를 받는 아주 그 좋은 자리죠. 근데 그걸 딱 한 번만 참았으면 한 몇 달만 참았으면 정교수가 되는 건데 이제 못 참았죠. 그걸 이제 부당한 것이고 정의롭지 못한 거였다고 생각해서. 네. 근데 그런 잠깐이라도 후회하신 적 있으세요? 좀 참을 걸 그랬나? 후회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예, 후회는 안 했고. 그랬던 자기 발언을 이제 소신 발언을 하셨는데 형이 말렸어요, 안 말렸어요? 그때? 그러니까 본인은 그렇다 치고 몰랐죠. 몰랐어요. 나중에 모르게. 나중에 들었죠. 형 모르게 그냥 거사를 치렀구나 그냥. 아무도 모르게. 제 아내도 이제 그 다음에 제가 미안해 했더니 부모님들은 잘했어. 그래서. 부모님도 나중에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어떤 반응이셨습니까? 그러니까 저희 주변들은 다 그래요. 아이고 결국은 뭐 이런 반응이 있잖아요. 결국은 사고를 쳤네. 그럴 줄 알았다 이런 거 뭐 놀라시진 않으시고. 이번에도 그러세요? 그렇죠 뭐 이번에는 말씀드렸더니 뭐 그렇지 뭐 잘해라. 그런데 그 부친께서 네. 공산당이 싫어서 올라가셨다고 들었거든요. 네, 그럼요. 그렇게 해서 이제 군인이 되신 분이잖아요. 예. 그리고 아들은 경찰로 키웠고. 예.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대학교에 사표를 썼다. 아버지께서 좀 어떤 말씀을 하셨을 것 같은데. 근데 저희 부친은요. 네. 그러니까 딱 18살 될 때까지는 완전히 그 해병대 그 사병 훈련 시키듯이 잘못이나 실수에 대해서는 엄한 체벌 그리고 한번 무릎 꿇고 이제 훈화 말씀 들으면 한 2시간 3시간 훈화 말씀. 훈화 말씀 끝나시면은 그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네. 온 다리에 그 피가 다 빠져서 못 일어나요. 뭔일이야 이게 안 펴져. 예, 그리고 발이 막 꺾여요. 발가락이. 맞아. 그래서 한참 있어 못 일어나, 일어나는 못 뭐 일어나. 이런 주물러야 식의 예 그런 좀 통제와 엄한 그 훈련을 받고 자랐는데 딱 18살 되면서부터는 이제부터 네 인생은 네 마음이다. 넌 이제 성인이다. 나는 아, 개입하지 정말? 않는다. 완전히 예. 그래서 그 이후에는 저는 모든 것들을 제 스스로 마음대로 결정을 하고 나중에 사후에서 보고를 드렸죠. 멋있네요, 이랬습니다. 아버님. 예. 저희 아버지는 정말 신사세요. 살아계세요? 정말 신사. 그럼요. 예. 멋있다. 근데 그 결정을 하셨을 때 또 많은 대중들이 표창은 나중에 정치하려고 저러는 거 아니야? 라는 어떤 지적이 많았었거든요. 많았죠. 근데 본인은 또 많았죠. 안 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안 한다고 더 반발했죠. 아, 더. 예, 난 절대로 안 한다. 웃기지 마라. 그러니까 이번에 하니까 말 바꿨다, 거짓말했다, 뭐 그렇게 쉽게 자기 말을 바꾼 사람이 정치를 하면 얼마나 더 아니 본인이 또 속이겠느냐. 말띠야. 말을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왜 본인이 이렇게 생각을 바꿨는지 요 부분에 대해서는 2부에서 얘기하는 걸로 합시다. 네. 근데 사실 지금 우리 인물탐구 표창을 하자고 한 게 녹음 시간 5분 전에 결정된 거예요. 그래서 네. 지금 뭐 질문지도 없고 하나도 없어. 없어. 그걸 막 해버렸는데 또 이 손현희 작가 능력자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행을 해. 아유, 지금 그럼요. 또 더 문제는 이거 편집 없이 지금 바로 올리기 때문에 네. 하여튼 뭐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네. 1부는 바로 여러분 들어주시고요.
2부는 여러분 하루만 좀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2부는 깨끗하게 편집해서 각종 음향도 좀 넣고 감동으로 좀 포장도 하고 그래서 이쁘게 일하는 2부는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부에서는 좀 감질만 나는 맛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1부를 여기서 끊는다는 게. 나 2부에서는 표창원 교수가 정말 그 많은 비난에도 불구하고 왜 마음을 바꿨는지 또 많은 정당 중에 왜 새정치민주연합을 선택했는지 다시 당 이름. 아니 그때는 새정치민주연합 했잖아요. 그때는 그랬죠. 네. 네. 지금은 더불어민주당이지만 네. 그 이유 그리고 앞으로의 포부 네. 계획 네. 예. 어떤 정치를 할 건지. 그렇죠. 네. 어떻게 세상을 바꿀 건지 그리고 존경하는 선배 당원이 누군지 그런 거 있잖아. 19대 국회 가장 마음에 드는 국회의원 누군지 예. 늘을 부릅뜨고 이런 얘기하시네. 것을 물어보자고. 예. 네. 정권 교체에 어떤 힘을 보탤지 네. 이런 것들을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하루만 24시간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자 1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